제2차 세계대전. 사람들은 총알과 폭탄을 떠올리지만 더 많은 목숨은 굶주림과 병, 추위에 사라졌다. 그리고 이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는 이탈리아를 반으로 갈랐다. 연합군이 해방시킨 남부와 나치 독일이 세운 괴뢰 정권이 버티는 북부,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정권 아래 놓인 채 이탈리아는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상태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자원이 바닥났고 무기와 군수품 생산이 최우선이 되자 민간인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또한 병력과 군수품 수송이 항상 우선시되면서 민간 교통은 철저히 밀려났다. 여객 열차는 거의 다니지 않았고 표 역시 일부 특권층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됐다. 그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화물칸 사이를 비집고 올라탔고 지붕 위에 매달려서라도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탄 화물 열차는 애시당초 사람을 태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무기와 석탄, 가축을 실어 나르기 위한 운송수단이었고 승객을 위한 발판도 손잡이도 없었다. 그만큼 위험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떨어져 다치는 사고는 흔했고 선로 옆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일은 매우 흔했다. 그럼에도 도시에서 굶주림에 내몰린 사람들은 탈 수밖에 없었다. 폭격과 기아, 보급망의 붕괴 속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연합군 병사에게서 구한 커피나 담배를 들고 농가로 가는 화물열차에 올라타 우유나 고기 같은 식료품으로 바꿔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골과 도시를 오가는 거래와 화물차 탑승은 모두 법으로 금지된 행위였지만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 정부 역시 알고 있었다. 이들을 단속하지 않는 것이 도시의 불만과 혼란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침묵의 합의 아래 도시와 농가를 오가는 화물열차에 매달린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며 일부 노선은 사람들 사이에서 암시장 특급 열차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1944년 3월 2일 8017호 열차가 나폴리에서 포텐차로 향하는 산악 노선에 올랐다. 이 열차는 47량의 화물칸으로 구성된 중형 화물 열차였고 공식적으로는 군수물자와 보급품을 운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할 당시 실제 객차에는 공식 화물 외에도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이 탑승한 나폴리 포텐차 구간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암시장 특급 열차로 불리던 대표적인 노선이었다. 기차는 도시를 벗어나 아펜니노 산맥을 가로지르며 내륙 농촌으로 향하는 유일한 경로였고 절박한 생존자들은 식량과 교환품을 들고 이 열차에 몸을 실었다. 저녁 7시경 열차는 바티팔리아 역에 도착한다. 이곳은 전철화의 구간의 끝이자 전기기관차에서 증기기관차로 교체되는 지점이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철도는 전국적으로 전철화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산악지방과 지방 노선 대부분은 여전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증기기관차에 의존하고 있었다. 바티팔리아 역에서 앞쪽의 전기기관차는 분리되었고 양쪽 끝단에 두 대의 증기기관차가 새로 연결되었다. 한 대는 선두에서 끌어당기고 다른 한 대는 구미에서 밀어주는 전후 이중 추진 방식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차에 기관사가 따로 배치되었다.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틈을 타 더 많은 인원이 몰래 탑승했다. 화물칸 내부는 물론 지붕이나 심지어 석탄 더미 위까지 몸을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이 올라탔다. 이후 열차는 에볼리역을 지나 여러 작은 역들을 거치며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에볼리역에서는 경찰이 일부 무단 승차자를 강제로 내리게 했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열차에 올라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차량 틈에 손을 걸친 채 위태롭게 버텼다. 열차가 출발할 무렵에는 최대 600명에 달하는 비공식 승객들이 화물 위에 얹히듯 실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열차는 이미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 상태였다. 밤이 깊어가던 3월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8017호 열차는 안전하게 리칠리아노 역에 도착한다. 간단한 정비와 급수를 위해 잠시 멈췄고 그 틈마저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처럼 열차에 몸을 던졌다. 이제 열차는 47량의 화물칸과 520톤의 화물 그리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무게까지 모두 짊어진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 50분이 지나 열차는 아르미 터널로 향하는 오르막 구간에 진입했다. 속도는 매우 느렸다.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짙은 안개 속을 지나며 열차는 터널 입구에 도착했다. 이 터널은 길이만 약 2km에 달했으며 내부는 가파른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열차는 터널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고 47량 대부분이 터널 안에 잠긴 순간 열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터널 안에 있는 전미 기관차에 타고 있던 기관사가 이상 기미를 감지하고 바퀴 상태를 확인했다. 바퀴는 헛돌고 있었다. 기관사는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기관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터널 내부가 습해서 마찰력이 부족한가 싶었던 그는 급히 샌드박스를 열어 바퀴에 모래를 뿌렸다. 순간 바퀴가 움찔하며 반응했지만 이내 철제 바퀴 아래에서 금속이 미끄러지는 고음의 비명만이 터져나왔다. 과적된 중량, 젖은 레일, 경사진 선로, 그 모든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며 결국 열차는 터널 한가운데에 갇혀버렸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다. 경사와 무게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다면 그냥 반대로 가면 된다. 하지만 터널 밖 열차 맨 뒤쪽에 있는 후미기관차에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지한 열차가 오히려 뒤로 밀려 내려올 위험에 대비해 후미 제동수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던 것이다. 그에겐 당연한 조치였다. 어두운 터널, 가파른 경사, 그리고 수백 명을 태운 통제되지 않는 열차. 뒤로 미끄러졌을 경우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앞에서는 밀고 뒤에서는 버티는 상황. 양쪽 기관차는 서로의 힘을 상쇄하며 열차를 그 자리 터널 한가운데에 가둬버렸다. 차라리 어느 한쪽이 그냥 포기했더라면 열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터널 안에서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자라고 있었다. 기관차 2대가 뿜어내는 엄청난 연기. 이 연기는 출구 없는 터널 속으로 가득 퍼지기 시작했다. 실은 이들이 연합군에게서 지원받은 석탄은 이름만 석탄일 뿐 발열량은 턱없이 낮고 불완전 연소되며 엄청난 양의 연기만 뿜어내는 갈탄, 즉 저품질이 석탄이었다. 이 석탄은 연소 시 일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직접 호흡 시에 인체에 치명적이다. 사실상 독가스 제조기나 다름없는 연료였다. 고급 석탄은 전부 전장에 쓰이고 있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당시 터널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환기팬도 공기 흡입구도 없었다. 그저 자연바람에 의지하는 원시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그날 밤 터널 밖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 시각 대부분의 승객들은 기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열차는 점점 뜨거워졌고 연기는 터널의 벽을 타고 천천히 침투했다. 틈을 따라 사람들이 뱃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시각은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기차 안의 대부분은 잠들어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사람들은 좁은 화물칸 구석이나 지붕 위 석탄 더미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위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죽음이 내려앉고 있었다. 숨이 막혀 깨어난 이들 중 몇몇은 기차 밖으로 탈출해 터널 밖을 향해 걸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열차 후미의 제동수 중 한 명이었던 미켈르 폴로가 이제서야 이상함을 감지한다. 그는 자신의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문제를 파악하려 선로를 따라 걷는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그을음 냄새와 정적 속에 쓰러진 사람들. 놀란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는 약 1.8km 떨어진 발바노 리칠리아노 역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 구조를 요청한다. 그가 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10분경이었다. 그의 신고를 받은 뒤 구조기관차 한 대가 급히 편성되어 15분 만에 아르미 터널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한 구조대가 마주한 것은 이미 조용해진 열차와 움직이지 않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자는 도중 죽음을 맞이했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대로 멈춰버린 모습이었다. 터널 밖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조기관차가 끌려고 했을 때 선로 위와 주변에 시신이 널려 있어 접근조차 어려웠다. 참혹한 희생자의 수가 오히려 구조작업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터널에 들어가지도 못한 열차 끄트머리에 탑승했던 사람들과 열차 내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탈출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 그나마 살아남은 승객들도 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들이키는 바람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했다. 민간인이 600여 명이나 희생된 참사였기에 큰 뉴스거리였으나 참사 직후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전쟁 중이었던 당시 엄격한 언론 검열이 시행 중이었고 이 사고는 보도되지 않았다. 연합군은 민간인들이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이탈리아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에 동조했다. 그렇게 공식 조사는 이 비극을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결론지었다.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235명이었다. 이 중 정식 장례가 치러진 이들은 기관차 승무원 몇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재조사와 기록을 통해 밝혀진 최종 사망자 수는 517명에 달했다.
그 중에는 무임승차객도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190명은 지금까지도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1951년에 이르러서야 이탈리아 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사라진 뒤였다. 결국 이 사고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발바노 기차 참사는 철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비극 중 하나로 남았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저급석탄과 기관차끼리 통신이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저급석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발표했지만 그 석탄을 공급하고 검수한 책임자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고 엄격한 보도검열 그리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공공의 분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역시 그날 이후로는 항의할 시간도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전쟁의 희생자로 분류되었고 참사의 진실은 긴 침묵 속에 묻혔다. 그리고 2014년 역사학자 잘루카 바레네스키가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한 터널 인근에는 작은 추모비와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 그 공간은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조용한 참사 중 하나를 지금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폭탄도 총알도 아니었다.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버린 일상의 체계 그 자체였다.